남편은 제가 보험을 해지한 걸 알자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수발 드느니 이혼하라며 제 손을 뿌리쳤고 신우는 제 남편의 불륜 증거를 넘기고 대가로 1억을 달라고 했죠. 제가 그 땅을 사지 않았다면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쓰레기통처럼 취급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요. 8개월 만에 진짜 재개발 확정이 났습니다. 그때서야 연락하더군요. 이제 화 풀렸으니까 돌아오라고.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삶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내가 틀릴 리 없어 라는 확신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람은 가장 가까운 확신에게 가장 깊게 배신당하는 법이다. 여보, 아니, 지훈아, 나 정말 이번엔 느낌이 달라. 진짜 확실한 정보야. 은정은 3번째 커피를 다시 데웠다. 눈앞의 노트북 화면에는 재개발 예정지 도면과 그래프가 가득했다. 그녀가 밤새 만들었던 18장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그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억 투자 24개월 후 40억 수익 실현. 믿는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남편 지훈은 묵묵히 은정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도 내 친구 미선이야? 지난번엔 코인 한다고 하더니 이젠 땅이야? 은정은 눈을 질끈 감았다. 친구 미선은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사이였다. 한때는 셋이서 같은 동아리도 했고 결혼 전에는 미선이 소개해준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 지훈을 만났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선은 지훈의 대학 선배의 사촌이었다. 그래서 결혼 초반엔 셋이 어울려 술도 자주 마셨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미선은 지훈 오빠에겐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지훈 오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너한테 늘 냉정한 거 몰라? 이건 너 혼자 결정해야 해. 그리고 미선은 국토부 내부 문서 일부를 은정에게 보여주었다. 문서에는 도장까지 찍혀 있었고 비공개 사전 자료라는 도장이 선명했다. 도윤 오빠가 직접 넘겨준 거야? 국토부 도시정비과에서 직접 뽑은 자료야. 은정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 문서 속에는 도면과 함께 이미 지구 지정이 완료된 재개발 구역과 시기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게다가 도윤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그 도윤 오빠, 지훈이 이복 형제 아니야? 대학 졸업식에 한번 왔던. 그때 그 사람? 맞다. 지훈은 과거 가족 얘기를 할 때마다 늘 그 오빠에 대해서만 말을 아꼈다. 같은 피는 맞는데 같은 집에서 자란 적은 없어. 그게 지훈이 도윤 오빠에 대해 한 유일한 말이었다. 그 오빠가 이번 재개발 정보 빼내준 거야. 자긴 이름 못 올리니까 대신 투자할 사람 찾고 있었고 내가 하면 우리 같이 할 수 있어. 은정은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결국 지훈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남편은 처음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PPT까지 보여주며 진심을 담자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집 담보로 대출은 안 돼. 그거는 건드리는 순간 우리 끝이야. 내 명의로 하고 내가 책임져. 그리고 생활비는 절반 이상 내가 내던 거 줄인다. 대출 이자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은 은정에게 사실상 이혼까지 암시하는 일종의 계약처럼 들렸다. 그래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보다 자신의 선택을 믿고 싶었던 적은 없었으니까. 며칠 뒤 은정은 비저축은행 지점에서 2억 3천만 원의 대출 승인을 받았다. 조건은 까다로웠다. 금리는 높았지만 DLS 규제를 피해가며 최대 금액을 당겨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에 은정은 서류를 받자마자 바로 사인했다. 친정에도 사정을 했다. 엄마는 울면서 3천만 원을 보내줬고 아버지는 이틀간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 아니면 평생 이대로 살아야 할 것 같았어. 여보, 당신은 몰라도 난 한 번쯤은 달라지고 싶었어. 은정은 드디어 땅 문서를 손에 쥐었다. 그 종이 한 장에 그녀는 가난한 과거와의 작별 인사를 건넸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
8개월 뒤면 부자가 될 예정인 사람의 기분이란 그런 거였다. 13만 5천자 미포함, 약 12만 300자. 그날부터 은정은 달라졌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포트를 켜고 뉴스 채널에서 지역개발 관련 기사만 체크했다. 관공서 공지 게시판, 공공데이터 포털, 부동산 카페 실거래가 비교표까지 하루 종일 모니터를 쳐다봤다. 그렇게 3주가 흘렀다. 땅을 산 이후 처음으로 미선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정아, 도윤 오빠 쪽에서 연락 왔어. 내부 보고서 최종 정리 끝났대. 다음 분기 초에 기획 보고 올라간다는데 그럼 지구 지정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는 이미 모든 생활비를 은정에게 떠넘긴 상태였다. 명목은 대출 원리금 부담을 위해 겼지만 사실상 내가 벌인 일이니 내가 책임지라는 메시지였다. 생활비 30 줄였잖아. 그 돈으로 이자 갚아. 대신 애들 학원비는 내가 내줄게. 문제는 대출 이자가 한 달에 97만 원이었다. 생활비 30 줄여준다고 해도 은정은 빠듯했다. 그러다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보험을 해지했다. 은정이 결혼 전부터 꼼꼼히 들어놓았던 암보험, 실비보험, 수술보험. 한 달에 빠져나가는 고정금액 34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다시 들면 되지. 지금만 넘기면 돼.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결단이 곧 그녀의 생명을 건 싸움의 전조라는 것을. 어느 날부터인가 목에 무언가 만져지기 시작했다. 은정은 처음엔 단순한 염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고 점점 불안이 커졌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조직검사 후 담당의가 말했다. 갑상선에 결절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초기 악성 종양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수술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 혼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가슴에 묻어두고 있던 미선의 말, 도윤 오빠의 내부 정보, 지훈의 냉소, 그리고 자신이 해지했던 보험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왜 하필 지금이야?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은정은 결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손에 쥐고 침대에 앉아 20분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제야 지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훈아, 나 암이래. 갑상선에 악성 종양이 있대. 수술하면 괜찮다는데 나 무서워. 뭐? 근데 보험은 내 보험 다 들어있었잖아. 그거면 수술비 걱정은 없을 텐데. 은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거 다 해지했어. 대출이자 때문에. 당신 잔소리 들을까 봐 몰래? 뭐 미쳤어? 내가 하지 말랬잖아. 대출도 이금융권에서 받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너 지금 나까지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그날 밤 지훈은 결국 은정에게 짐을 싸서 처가로 가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결국 친정으로 쫓겨났고 시어머니 최 여사와 신우지혜까지 나서서 그녀를 비난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럴 줄 알았다. 그 돈은 그냥 날린 거다. 내가 멍청해서 그랬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정 부모는 침묵했고 그녀는 암 환자인 몸을 이끌고 친정방 구석에 앉아 식은 죽을 한 입씩 넘겼다. 그때였다. TV에서 뉴스 속보가 떴다. 서울 동부권 S지구, 내년 1월 재개발 지구 지정 확정. 은정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8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던 그 땅 이제 시작지라고 말했던 미선의 말이 정말이 된 순간이었다. 됐다고. 나 미치겠어.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미선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은정은 핸드폰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들었다. 오랜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낮고 조심스러웠다. 은정아, 진짜 미안해. 그동안 어떻게 연락도 한 통 안 했냐고 욕해도 돼? 너무 미안해서 겁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면서도 차마 전화를 못했어. 이제야 전화해. 나 진짜 죽을 뻔했어. 너만 믿고 진짜 죽을 뻔했다고.
은정은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버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친정 부모님이 방문을 열었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보지도 않고 그대로 전화를 붙든 채 흐느꼈다. 미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근데 이제 진짜 다 끝났어. S지구 확정 났잖아. 도윤 오빠도 방금 연락 와서 우리 땅 제대로 대박 난 거라고. 은정은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다. 억울함과 다행스러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 은정의 눈앞에 스쳐 지나간 것은 지훈의 얼굴도 시어머니의 비난도 신우의 혀차는 소리도 아니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 그 한 문장이 뇌리를 가득 채웠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의 핸드폰은 쉼없이 울려댔다. 첫 번째는 남편 지훈이었다. 두 번째는 시어머니 최 여사, 그 뒤를 잇는 건 신우 지혜였다. 그녀는 전화 받지 않았다. 대신 하루를 꼬박 써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척을 하며 복수하는 계획이었다. 은정은 그날 저녁 시댁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주 토요일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시댁엔 거의 명절 수준의 상차림이 차려져 있었다. 지훈은 면도까지 하고 머리를 손질했고 최 여사는 잔치국수를 삶고 있었으며 지혜는 케이크를 들고 왔다. 그녀를 맞이한 첫 인사는 시어머니 최 여사였다. 아유 며느라 얼굴이 반쪽이네. 고생 많았지.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이제 다 잊고 다시 우리 가족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네, 저도 그럴 생각으로 왔어요. 하지만 은정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이혼 서류, 그리고 보복운전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지훈의 내연녀 서현과의 불륜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조용히 서류 한 묶음을 꺼내 식탁에 놓았다. 이건 이혼 서류예요.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었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복귀하려는 거 아니었어? 돌아온다고 했지. 받아준다고는 안 했잖아. 최 여사는 허겁지겁 은정의 손을 붙잡았다. 아니 너 암 수술했다면서 애들은 어떡하고 이혼은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다 미안했어. 수술 끝났어요. 회복도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암 수술 전에 연락 한 통도 없으셨잖아요. 지금 와서 걱정하시는 건 혹시 제 앞으로 된 그 땅 때문 아니신가요?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올려진 블랙박스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 서류 뒤에 놓인 사진들까지 하나하나 넘기다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거 어떻게 구한 거야? 블랙박스 메모리는 내가 더 쓸 텐데. 가족 중에 당신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움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블랙박스랑 당신 뒤통수를 같이 가져다 줬지. 지훈은 그 순간 지혜를 바라봤다. 지혜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은 곧 신우지혜가 모든 걸 은정에게 넘겼다는 뜻이었다. 너 미쳤어. 내가 어떻게 나를? 누가 누굴 미쳤다고 해. 올케한테 이혼 운운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하자고 했던 게 누군데. 그때 올케가 당신 도와준 거 기억 안 나? 그러고 나서 보란듯이 바람까지 피웠잖아. 내가 그냥 넘길 줄 알았어? 최 여사도 지혜의 말에 당황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반전은 은정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혼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예요. 양육권, 친권 모두 저한테 있고요. 그 땅 제 명의입니다. 그리고 남편, 내연녀와 함께 회사에 소송도 들어갔어요. 상간녀 소송도 준비돼 있고요. 전 복귀가 아니라 마무리하러 온 거예요. 그 순간 시댁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말하자면 폭탄을 가운데 두고 멀뚱히 서 있는 사람들 같았다. 누구 하나 먼저 움직이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 정적을 깬 건 다시 지훈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은정에게 다가와 서류를 낚아채듯 집었다. 이걸로 끝내자고? 그게 내가 할 짓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까지 치욕을 당하면서 참고 있는데. 나는 암 걸렸을 때도 수술하러 들어갈 때도 당신 목소리 한 번 못 들었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나는 이미 그날 처가로 쫓겨나던 날부터 가족 아니라는 거 깨달았어요.
그 말에 최 여사가 흥분해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지 집에 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처지야. 우린 다 내가 불쌍해서 받아주려고 한 거야. 내가 암이라고 해서 마음이 움직였던 거고 그게 무슨 은혜도 모르는 짓이야. 그러니까요. 제가 암이 아니라 그냥 실패한 며느리였으면 받아주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제 와서 착한 척 마세요. 지훈은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중 한 장은 그와 서현이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플래시가 터졌는지 두 사람 모두 눈을 찡그린 모습이었다. 그건 그 사진은 조작일 수도 있잖아. 그럼 법정에서 조작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죠. 내일 오전 10시에 첫 조정기일 잡혀 있어요. 변호사님이 연락드릴 거예요. 지훈은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거렸다. 최 여사는 은정에게 다가와서 두 손을 모아 잡으며 말했다. 은정아, 며느라, 우리 손주들이 너밖에 없잖니. 내가 데리고 가는 거야 당연하지만 우리한테도 좀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생활비 조금이라도 줄 테니까 주말마다만이라도 보게 해줘. 어머니, 손주들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럼 수술할 땐 왜 연락 한 통 안 주셨어요? 그땐 제가 손주 엄마 아닌 줄 아셨나 봐요. 그 순간 지혜가 중얼거리듯 말을 했다. 그러게 말이야. 그땐 다들 딱 망했다고 잘라내기 바쁘더니 이제 와서 딸처럼 대하려 하네. 지혜야, 너 지금 누구 편드는 거니? 나 내 편 들어. 나는 내가 안 당하려고 한 거고 올케한테 블랙박스 준 것도 미안해서라기보단 내 앞길 지키려고 그랬어. 그런 집에서 살아보니 알겠더라. 누가 먼저 쓰레기 버리느냐 싸움이라는 거.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자신이 이 가정의 중심이라 믿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하나예요. 정식으로 통보하고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요. 이건 가족 회복이 아니라 정리예요. 은정은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훈이 뒤를 쫓으려 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내쉬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자기 호흡을 느낀 순간이었다. 은정은 시댁문을 나선 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늘이 맑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맑음보다도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끝냈어. 이제 진짜 끝이야. 그리고 시작이야. 그날 저녁, 은정은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선은 약간 의외라는 듯 전화를 받았다. 은정아, 잘 끝났어? 아니, 어떻게 됐어? 미선아, 너 도윤 오빠랑 어떻게 엮인 거야? 미선은 순간 숨을 멈추는 듯 했다. 은정은 느꼈다. 지금 이 순간이 또 다른 진실을 들춰낼 순간이라는 걸. 그게 왜,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지훈이랑 도윤 오빠, 그리고 너 셋이서 짠 거지? 재개발 정보 흘려서 나 같은 사람 꼬드겨서 투자하게 만들고 그 돈으로 뭐 한 거야? 정적. 그 순간만큼은 은정의 귀에 자신의 심장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미선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그럴 생각까진 아니었어. 근데 너 너무 순진하니까? 솔직히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는 너 속였을 거야. 그나마 내가 한 거면 최소한 망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은정은 말이 막혔다. 30년 친구,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었다. 넌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그 땅? 진짜 재개발 들어간 거잖아. 결국 너 돈 벌게 된 거잖아.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도 이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거잖아. 그 땅이 오르지 않았어도 난 널 절대 용서 못했을 거야. 그런데 웃기게도 지금도 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은정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든 부동산 매각 스케줄 파일을 열었다. 이미 복수는 끝났지만 현실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지훈은 불륜 사실로 인한 상간녀 소송에 응해야 했다. 은정이 제출한 사진과 문자, 호텔 예약 내역 등은 명백했다. 지훈의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 상태를 주장했지만 은정 측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은 피고인 지훈의 보복 운전 강요 및 불륜 행위입니다. 피고는 피해자 은정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몰아붙였고
이는 이혼 사유뿐 아니라 형사고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은정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끝내려면 여기까지 해야지. 그녀는 모든 증거를 하나씩 꺼내놓으며 자신이 무너졌던 이유를 차분히 기록했고 지금은 그 기록들이 남편의 몰락을 쓰는 글감이 되었다. 또한 은정은 지훈의 직장에 공식 고발장을 보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 지훈은 본인 차량 운전 중 보복운전 정황이 명백하며 해당 운전자와의 바꿔치기 사실 역시 음성기록상 확인됨. 해당 내용은 형사처벌 요건에 부합하며 영업직으로서의 근무 지속이 회사 이미지 및 직무 적합성과 어긋남을 명확히 함. 지훈은 곧 인사부에 불려갔고 무기한 인사 조정 대기에 들어갔다. 그는 은정에게 따지듯 연락했지만 그녀는 이제 응답하지 않았다. 은정아, 나 진짜 미안했어. 지금이라도 땅반 나눠줄게. 제발 좀 봐줘. 나 진짜 다 잃게 생겼어. 회사도 지금 날 자를 것 같아. 이혼은 좀 천천히 얘기하면 안 될까? 은정은 그 음성 메시지를 듣고 아무 말 없이 지웠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녀의 눈엔 아직 약간의 그늘이 있었지만 분명 그 안엔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은정은 아이들과 함께 친정집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투병 중 함께 지냈던 부모님도 기뻐하셨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있었다. 도윤. 지훈의 이복 형제이자 미선이 내부 정보를 받아온 인물. 그는 아직도 국토부에 있는 걸까? 아니면 진작 떠났을까? 무엇보다 그는 알고 있었을까? 자신의 동생과 친구가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걸? 은정은 조용히 국토부 홈페이지를 검색했고 도윤의 이름을 검색해봤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도윤 과장 감사처 이직. 타이틀 아래엔 공무상 이해충돌 관련 조사로 내부 전보 조치라는 기사가 링크되어 있었다. 뭐야, 결국 들킨 거야? 그녀는 그대로 도윤의 프로필을 스크린샷하고 미선에게 전송했다. 답장은 30분 뒤에 도착했다. 그래, 들켰어. 근데 너 때문은 아니야? 그 오빠가 다른 동료한테도 살짝 흘렸다가 걸린 거야. 지훈이랑 난 그냥 휘말린 셈이야. 도윤 오빠는 처음부터 우리를 도구로 썼던 거야. 그 말을 보는 순간 은정은 문득 깨달았다. 모두가 누군가의 도구였던 것. 지훈은 도윤의 도구, 미선은 지훈의 도구, 그리고 은정 자신은 모두의 도구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녀는 이야기의 끝을 자기가 정하기로 했다. 며칠 후 은정은 자신이 소유한 재개발 예정 부지 중 절반을 매각했다. 차익은 세후 기준으로도 16억 원 후 그중 일부는 부모님에게, 일부는 자녀 교육비로 따로 마련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최종 이혼 판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훈은 그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만 홀로 출석했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담담한 표정으로 담당 판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네, 저는 이혼을 원합니다. 제가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겠고 앞으로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인 기간 중 남편의 보복운전 강요 사건에 대해 직접 진술했다. 녹음 파일,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지훈의 동의 없는 바꿔치기 장면까지 모두 제출되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며칠 뒤 지훈은 운전면허 정지 100일 플러스 벌금 8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상간녀 서현은 회사를 자진 퇴사했으며 지훈은 좌천 이후 팀장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은정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 이렇게 적었다. 잘 살아라. 이제 진짜 연락 안 하마. 그래도 너랑 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건 진심이다. 은정은 그 메시지를 듣고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껐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세상이 자신을 위해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무너지지 않았던 건 복수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나 때문이야. 그날 이후 은정의 하루는 새로 시작됐다.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시댁의 연락도 차단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은정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다. 아이들도 바뀌었다. 엄마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만 먹던 아이들이 하루하루 조금씩 웃기 시작했다. 친정 부모도 안도의 숨을 쉬었고 은정은 그제야 자신이 살아 돌아왔음을 느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은정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집 전보다 더 좋아. 옛날 집은 커도 거기선 엄마가 자주 울었잖아. 그래, 이제는 안 올 거야. 절대. 그녀는 밤마다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다면 지라는 상상을 하곤 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가난과 냉소 속에서 남편의 비난에 갇혀 살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암도 못 고치고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살았다. 살아남았고 지켜냈고 되찾았다. 운명이 내게 던진 건 시련이 아니라 시험이었어. 나는 이겨냈어. 그리고 마침내 은정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그 땅, 미선이 정보를 준 그곳. 이젠 더 이상 감정이 묻은 공간이 아니었다. 은정은 남은 절반의 땅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다. 아이들을 위해 후원기관을 통해 장학금도 출연했다. 그녀는 이제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 미선도, 지훈도, 시어머니도. 그저 그 사람들 덕분에 자신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할 뿐이다. 결국 내 편은 나였어. 그리고 그렇게 은정은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관계에도 깎이지 않는 진짜 나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여자. 오늘도 은정은 아이들과 손을 잡고 천천히 길을 걷는다. 계절은 어느새 봄, 바람은 따뜻하고 하늘은 맑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눈물이 없다. 이혼이 공식적으로 성립된 지 3주 후, 은정은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번호는 저장돼 있지 않았지만 익숙한 지역 번호였다. 받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은정아, 엄마야. 아이고, 이제 뭐 어떻게 지내나 해서 전화 한번 해봤다. 은정은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적응했고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그게 말이다. 우리 지훈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회사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예상했던 그 말이 단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어졌다. 그래도 너 혼자 그 땅 다 가져가는 건 좀 너무하잖니? 반만이라도 좀 지훈이한테 줄 순 없겠니? 은정은 핸드폰을 들고 입꼬리를 올렸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허탈과 환멸이 섞인 웃음이었다. 이혼했잖아요. 그 땅 제 명이었고요. 그 돈으로 제 병원비, 아이들 교육비, 그리고 어머님이 안 도와주셨던 모든 순간을 버텼어요. 이제 와서 반이요. 최 여사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은정아, 그래도 내가 좀 그럼 그동안 우리 손주 봐준 거며 지훈이랑 살면서 고생한 건 생각 안 해? 우리도 늙어서 노후가 걱정이야. 너라도 좀 도와줘야지. 어머니, 저한테 병수발은 못 들겠다고 손절하신 분이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이미 관계는 끝났어요. 그러니 지금 부탁은 염치가 없으신 거죠? 전화를 끄는 은정은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다. 시댁 측 추가 접근 금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 여사의 번호를 블랙리스트에 등록했다. 며칠 뒤 지혜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메시지 한 통. 올케야, 나 육아 좀 도와줬었잖아. 나도 요즘 집 알아보는 중인데 혹시 땅 좀 정리하면 5천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우리끼리 이런 정은 남겨야지. 은정은 그 메시지를 읽자마자 삭제했다. 그리고 다시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은정은 친정 부모님과 늦은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는 맥주를 한 캔 따더니 은정에게 조용히 물었다. 은정아, 이제 다 끝난 거냐? 앞으로는 괜찮겠지? 내가 웃는 걸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된다. 아빠, 이제 진짜 괜찮아. 그리고 이젠 제가 엄마 아빠 도와드릴 차례예요. 그녀는 그날 부모님 계좌에 돈을 보냈다.
그리고 한 줄의 메시지를 함께 남겼다. 딸로서 처음 하는 효도. 늦어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은정은 이제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동네 작은 도서관에 들렀다. 도시락을 싸서 소풍도 다녔고 밤에는 아이들 무릎을 베고 누워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녀에겐 처음 겪는 진짜 평화였다. 친정아버지는 은퇴를 선언했고 어머니는 매일 은정집에 반찬을 해다 주셨다. 이따금 들려오는 시댁 쪽 이야기엔 지후는 면허 취소 후 지방 발령, 지혜는 개인 회생 신청, 최 여사는 요양병원 대기 중이라는 말만 전해졌다. 은정은 이제 그런 소식에도 심장이 뛰지 않았다. 그저 먼 마을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은정은 혼자 와인을 한 잔 따르고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끝까지 살아냈어. 그녀는 지난 2년간 겪었던 모든 일을 머릿속에 그렸다. 재개발 사기, 이혼, 암투병, 시댁과의 전쟁, 친구의 배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낸 지금의 자신. 사람은 망가질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더라.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도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반찬을 도시락통에 담고 있었다. 눈을 뜬 아침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아무도 그녀를 밀어붙이지 않고 아무도 그녀를 시험하지 않으며 아무도 그녀에게 죄책감을 강요하지 않는 삶, 바로 그 삶의 첫걸음을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내딛고 있었다. 1년 후 은정은 자그마한 소규모 부동산 투자 컨설팅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내 편 한 사람. 그녀가 가장 절실히 바랐던 단어였다. 그곳엔 매일같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여성들이 모여들었다. 남편에게 재무 주도권을 빼앗긴 아내, 시댁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 며느리, 아직도 자기 인생을 시작하지 못한 엄마들. 그녀는 그들에게 자산 공부, 투자 마인드, 자기 보호법을 알려주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날엔 모두가 울었다. 그날의 은정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전문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낯선 여성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혼 소송 자문 받을 수 있을까요? 제 남편이 폭력은 안 쓰는데 매일 돈으로 사람을 조입니다. 제가 바보 같죠? 은정은 그 손을 조용히 잡아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지금 살기 위해 처음으로 자기 편을 찾아온 거예요. 그걸 용기라고 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누군가의 방패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카페에는 여전히 그 땅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기의 시작이자 자유의 계기. 은정은 그 땅을 보며 웃었다. 그건 속았던 땅이 아니라 스스로를 깨운 땅이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 은정은 아이들과 손잡고 자그마한 논술학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주말 자원봉사 강사로 수업을 했다. 아이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살아낸 사람의 목소리로. 세상은 널 무너뜨릴 수도 있어. 하지만 절대 널 대신 살아주진 않아. 그러니까 널 지키는 건 결국 너야. 그리고 그렇게 은정은 스스로 선택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